오늘은 측만증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교정 운동 방법은 없고 기초적인 이론만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런 기본 개념만 알고 있어도 선생님들이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영상에 나오는 자료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아래 설명글에 있는 인스타나 메일을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만증 운동은 슈러스라는 운동을 대표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슈러스 운동은 19세기 초 독일에서 캐설린 슈러스라는 분이 본인의 척추 측만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운동 방법입니다. 척추 측만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척추 측만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단계별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환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척추 측만증 초기인 콥스 앵글 25도 미만인 아이들의 진행 상태까지 생각하면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슈러스 운동은 척추뼈가 비대칭으로 휘어지게 되면서 자세가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운동 치료 방법입니다. 슈러스 운동의 주요 목표는 척추 측만증에 대한 전형적인 특징을 발견해서 정상적인 자세와 정렬을 회복시키고 정적이거나 동적인 자세에 대한 안정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치료 프로그램의 강도는 환자의 운동 능력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체형 교정을 해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자세의 변화는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이런 장기적인 치료에 따른 자세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치료의 목적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척추 측만증 치료는 어렸을 때 진행하기 때문에 성장에 따라서 커브가 커지기 때문에 커브를 정상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커브가 더 이상 커지지 않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척추 측만증은 구조적이나 기능적으로 척추의 축이 틀어지는 질환을 말하는데 스콜리우스 리서치 소설이라는 곳에 따르면 척추 측만증을 정의하려면 척추 측만증의 곡선이 10도 이상의 콥스 앵글을 가져야 합니다. 척추 측만증은 디스크, 척추, 갈비뼈의 기계적인 적응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교정할 수 있는 것은 성장기 때의 정기적인 교정기 착용과 운동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미 구조적으로 성장이 다 된 성인은 측만증을 교정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척추 측만증의 변화는 3개의 축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3차원적으로 봐야 합니다. 프론타 플랜에서는 척추가 옆쪽으로 커브를 형성하게 되는 라테럴 플렉션이 발생하게 되고 트랜스버스 플랜에서는 아펙스 커브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세지스타 플랜에서는 보이는 것 같이 흉추에 감소된 후만과 그로 인해서 허리에서 감소된 전만이 나타나거나 흉추의 과도한 후만으로 인해서 룸버 세이클러 정션에서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척추 측만증 환자의 심리적인 면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성장기 때 커브 변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몸에 대해 놀림을 받거나 치료를 위해서 보조기를 착용했을 때 놀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슈러스가 개발된 독일에서는 보조기가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보조기를 착용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보조기가 매우 비싸고 성장기에 맞춰서 보조기를 새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로 보조기를 잘 착용하지 않고 어린 친구들이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부모님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 친구들과 같은 경우에는 노래 형태의 치료를 섞여가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척추 측만증 중 가장 흔한 유형인 특발성 측만증은 전체 척추 측만증의 약 80에서 90%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10에서 20%는 다른 선천성이나 전신질환과 같은 병적으로 인해 생기는 척추 측만증이 있습니다. 특발성 척추 측만증은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는 첫 번째 척추 측만증의 특징이 발견하는 시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 성인이 되고 나서 재발이나 새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의 퇴행성 측만증은 요통, 측방전이증, 분절 불안정성, 골 감소증 또는 골다공증을 동반한 폐경기 이후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척추 측만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지금부터는 척추 측만증에 대한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용어들은 슈러스 용어들입니다. 아마 학회마다 용어가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개념을 알아간다는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사이드란 용어는 흉추에 볼록해진 커브를 말하며 이곳에는 리펜베아그라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모르시는 용어는 뒤쪽에 가면 설명이 나오니까 그냥 지나가시고 나중에 다시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T사이드의 허리 쪽에는 오목면이 나타나고 이곳에는 랜덴탈을 형성하게 됩니다. L사이드는 허리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커브를 말하는 거고 이쪽에는 랜덴베아그라는 특징을 나타나게 됩니다. 커브를 볼 때 항상 컨벡스를 기준으로 하고 오목해진 컴케이브에 호흡을 넣어서 치료하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미넨트 휴트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프론탈 플랜에서 골반이 라테랄 측면으로 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척추 측면 패턴에 따라서 메인 커브가 흉추 타입일 때 보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허리에 의한 보상 자극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골반이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이동한 쪽에 힙이 어덕션 되고 일레 크레스트가 위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메인 커브가 흉추고 골반에서 보상이 나타났을 때 유형을 TH 타입이라고 합니다. TH 타입에서는 골반이 흉추가 컨케이블 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회전은 불분명하게 나타나고 요추 커브의 보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되지 않는 중립일 수도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을 표시하는 내용은 뒤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척추 측만증은 메인 커브에 따라서 T타입인지 L타입인지에 따라서 체중 부하가 달라지게 됩니다. LHT나 LH 타입에서는 골반이 흉추가 볼록한 측으로 이동하고 모든 경우의 60%에서 흉추 커브와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TH 같은 T타입에서는 체중 부하가 T사이드에 더 많이 발생하고 LHT나 LH 타입에서는 신체 특성에 따라서 L사이드에 체중 부하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척추 측만증의 부위의 특징에 대한 용어들입니다. 첫 번째로 랜덴베아그는 요추의 볼록한 부위를 말하는데 요추의 상부나 하부 또는 소라코 룸바 끝부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SRS에 따르면 요추 커브의 아펙스는 L2나 L4 사이에 있거나 소라코 룸바인 허리 1번이나 흉추 12번에 있다고 합니다. 허리의 익스텐서 머슬들이 표면적으로 행돌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랜덴베아그 부위는 허리의 회전과 사이드 데비에이션으로 인해서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고 후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미용적인 관점으로 볼 때 허리 라인이 볼록한 쪽이 더 나아 보이고 오목한 쪽이 더 잘록해 보여서 비대칭이 더 강조되게 보입니다. 랜덴탈은 랜덴베아그의 반대쪽에 위치하고 T사이드에 위치하는 허리의 오목한 부위입니다. 행돌기는 전방으로 회전하게 되면서 근육과 결합 조직들은 간축하게 됩니다. 반대쪽에 비해 이런 근육의 활성도는 물론 근육의 긴장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리펜베아그는 리펌프라고도 하며 T사이드에 있는 흉추의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위를 말합니다. 리펜베아그는 흉추 커브에서 가장 많이 회전되고 눈에 띄이며 측면으로도 가장 많이 이동된 부위입니다. 이런 특징은 아펙스 커브와 관련이 있습니다. 갈비뼈 사이가 벌어지고 흉곽은 숨을 마실 때의 모습과 유사하게 됩니다. 리펜베아그는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할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척추 측만증 검사를 할 때 아담스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쪽에 날개뼈에도 갈비뼈가 뒤쪽으로 회전되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갈비뼈가 뒤쪽으로 회전되면서 날개뼈는 이 영향으로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하방 회전하게 되면서 흉곽에서 들어 올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걸 프로트랙티드 숄더라고 합니다. 레펜탈은 리펜베아그의 반대쪽으로 L사이드의 흉추의 오목한 부위에 갈비뼈에 나타나며 흉곽은 숨을 뱉을 때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갈비뼈는 앞쪽으로 회전하고 더 구부러지게 되는데 이는 갈비뼈 뒤쪽이 곧게 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흉추의 오목한 부위의 뒤쪽 부분은 흉곽이 앞쪽으로 과도하게 늘어난 공간에 비해 좁고 움푹 패이고 평평하게 보입니다. 이쪽 어깨에도 갈비뼈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흉추의 오목면의 어깨는 뒤쪽으로 회전하고 흉추 커브에 따라서 날개뼈는 흉추의 오목면으로 떨어져 들어갑니다. 뒤쪽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다 보았고 이제 앞쪽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엣지 보드 사이트라는 T사이드의 리펜베아그의 앞쪽 부분입니다.
이쪽의 갈비뼈 사이는 가까워지고 뒤쪽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 부분이 압축된 것처럼 보이고 반대쪽 가슴과 비교하면 더 작아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보던 리펜베하그라고 하는 측주 측만증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부위입니다. 흉추의 오목한 아래쪽 갈비뼈는 회전으로 인해서 갈비뼈의 위치가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복부 쪽이 좀 더 나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흉추의 오목한 부위의 압박 때문이기도 하고 보돌 리펜베하그는 흉추 커브의 아펙스보다 태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갈비뼈를 차례대로 아래쪽으로 경사진 각도를 만들게 되고 아래쪽 갈비뼈의 호가 앞으로 이동하여 벤트랄 리펌프가 생기게 됩니다. 척부 측만증 환자분 앞쪽을 보면 한쪽 갈비뼈가 더 튀어나오는 부위가 있을 텐데요. 그 부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척추 측만증에 대한 특징을 다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척추 측만증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운동 방법은 없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카운터 플렉션이라는 용어입니다. 카운터 플렉션 용어는 플랜터 플랜에서 척추 측만증 커브를 교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옆으로 휘어진 척추를 반대편으로 당겨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림과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환자에게 몸을 왼쪽으로 당기기 위해서 교정하는 것을 카운터 플렉션이라고 합니다. 디로테이션이라는 용어는 회전을 교정하는 용어로 교정 방향이 앞쪽 또는 뒤쪽으로 하게 됩니다. 리펜베하그나 랜덴베하그, 리트랙티드 숄더는 앞쪽으로 교정하게 되고 보덜 리펜베하그, 프로텔티드 숄더, 리펜탈, 랜덴탈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교정하게 됩니다. 디로테이션이 효과적인 것은 한 방향을 사용하여 트랜스버스 플랜과 세이터 플랜을 함께 교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지탈 코렉션은 말 그대로 시상면에서 교정을 뜻합니다. 척추 측만증으로 인해 흉추의 커브가 흉만증이 됐을 때 정상적인 흉추로 교정하기 위해서 보돌 리펜베하그와 리펜탈을 후방 교정하거나 랜벤베하그를 전방 교정을 사용하여 요추의 아펙스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교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방사선상에서 척추 측만증에 대한 용어와 평가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척추 측만증을 방사선상에서 평가하는 방법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척추 측만증의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뉴트라 버테블라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뉴트라 버테블라는 튀어진 척추뼈의 적합부를 나타내는 용어이고 이 뼈의 방사선상 특징은 회전과 구조적 변형이 가장 적고 적합부 내에서 인접한 척추뼈에 비해 가장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에 있는 것을 어퍼 엔드 버테블라라고 하고 밑에 있는 것을 로우 엔드 버테블라라고 합니다. 이 뼈를 척추뼈의 변환점이라고도 하며 이 뼈를 찾아야지 정확한 콥스 앵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특징들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기울기가 가장 크고 구조적 변화는 가장 적게 나타나는 뼈입니다. 다음은 아펙스라고 하는 척추 측만의 정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방사선상 특징은 다른 뼈와 비교했을 때 구조의 변화가 라테랄 데비에이션과 로테이션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이 분줄에 적용되는 비대칭과 비틀림에 따라서 플런터 플랜에서 직사각형 모양보다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고 측면은 오목한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초기 변화는 주로 아펙스의 디스크에서 쐐기 모양으로 변형이 일어나면서 볼록한 쪽을 향해 속질핵의 농도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아펙스는 이러한 방법으로 척추의 회전을 측정하거나 곡선의 회전 등급을 지정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척추 측만증은 아펙스가 있는 메인 커브가 있고 변화된 커브로 인한 보상으로 생기는 마이너 커브가 있습니다. 이런 척추의 비대칭이 시작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고 이 메인 커브의 구조적인 변형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보상된 커브인 마이너 커브에 비해서 유연도도 더 많이 제한되게 됩니다. 세컨더리 커브 또는 마이너 커브는 메인 커브의 보상작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이너 커브의 기능적 특성은 메인 커브보다 더 좋고 이 마이너 커브는 운동과 매뉴얼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의사들은 메인 커브를 교정하는 수술을 하면 보상으로 만들어진 세컨더리 커브가 자연스럽게 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타입에 따른 엑스레이 영상입니다. 첫 번째 엑스레이 사진이 흉추가 메인이 되는 타입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요추가 메인이 된 타입입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척추 측만증을 측정하려면 콥스 앵글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도는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콥스 앵글을 측정할 때 중요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콥스 앵글을 잴 때 일단 뉴트럴 버테블라를 찾아야 합니다. 뉴트럴 버테블라를 찾고 위의 뼈는 위의 바디의 윗면에서 측정을 해야 되고 아래는 아랫뼈의 바디 아래쪽에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가끔 가다가 각도를 잴 때 위의 뼈도 위쪽에서 재고 아랫뼈도 위쪽에서 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재는 거는 틀린 겁니다. 꼭 위쪽에는 위의 쪽에서 아래쪽은 아래쪽에서 재주셔야 합니다. 그럼 한번 콥스 앵글을 재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뼈를 아펙스라고 하고 그 중에 기울기가 가장 심한 요 지점이 어퍼 앤드 버테블라, 여기가 로우 앤드 버테블라라고 하고 위에는 위에 쪽 바디에서 걷고 밑에는 밑에서 이렇게 그어줘서 콥스 앵글을 재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센트럴 세이크럴 라인이라고 하는 CSL이라는 것입니다. 메인 커브를 정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처럼 세이크럼의 위쪽 부위에 두 개의 점을 찍고 가운데를 찾아서 바닥으로부터 수직을 이루는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 선에서 가장 많이 나간 뼈가 아펙스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세이크럼의 가장 위쪽 부분에 이렇게 점을 찍고 가운데를 확인한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수직의 선을 긋습니다. 이 선을 CSA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슈로스에는 사람의 몸을 블록으로 표현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어깨는 S, 흉추는 T, 허리는 L, 힙과 펠빅은 H로 표기합니다. 이 블록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측만증 환자를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측만증 환자를 표기할 때 메인 커브를 먼저 표기하고 두 번째 커브를 뒤쪽에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커브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표기한 커브 옆에 소문자로 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엑스레이상 커브는 메인이 흉추고 오른쪽으로 간 커브이기 때문에 T, 소문자로 RI 라고 표기하고 보상으로 간 허리는 L, LE 라고 표기하시면 됩니다. 척추 측만증 환자가 있다면 이제부터 이렇게 표기하시면 확인하기 편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척추 측만증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이었습니다. 중간에 틀린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